분과 규제 논란입니다.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에 한번 나오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김성갑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김성갑이 아니고 김성완입니다. 그래요? 왜 저한테 계속 갑질했다는 거 아닌가? 김성완 평론가님.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했고 요즘 계속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비트코인. 계속 검색 순위로 올라가요. 일단 그 김성환 평론가님, 네. 비트코인이 뭐고 가상화폐, 요즘 이제 암호화폐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은 무슨 무슨 체인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뭐 도입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게 설명 좀 해주시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한 종류입니다. 예. 근데 그게 제일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제일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가상화폐 종류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대명사가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가상화폐 종류는 굉장히 종류가 많고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물로 만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화 예. 이런 거 생각하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이 화폐를 발행하는 은행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각 국가별로 이 각 국가별 화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달러로 바꾸고 싶으면 환율이 적용이 돼서 그 가치가 이제 맞바꿔지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인 중앙은행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인터넷상으로 존재하는 그 가상의 화폐 형태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전 세계의 공통화폐 형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가 뭐 원화, 뭐 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화폐를 바꾸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현찰을 쓸 기회가 별로 없어요, 요즘. 예. 그냥 카드로 다 결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찍히는 것은 가상화폐랑 비슷한 형태인 거예요. 그냥 액수만 찍히는 거거든요. 내가 돈이 꼭 이 실물로 있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그 액수가 적혀 있는 0000 이것만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가상화폐 형태로 해서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는 것이니까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단일화폐 형태로 해서 계산이 가능한 화폐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그래서 오면서 제가 이제 좀 들여다봤더니 자주 들여다보시는 분. 이 기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2,100만 개 정도로 한정하고 네. 그리고 현재까지 채굴 1,650만 개가 채굴됐고 이제 남아있는 게 한 450만 개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격은 점점 오를 것이다. 근데 채굴이라고 하는 건 또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트코인을 중앙은행에서 돈을 발행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프로그램이 된 화폐거든요. 예.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마치 중앙은행에서 돈을 발행하듯이 한꺼번에 다 찍어내는 게 아니고 중앙은행 돈도 경제 사정에 맞추어서 조금씩 찍어내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 사람은 처음에 프로그램 만들 때 일정 양씩 그 돈이 이제 나오도록 돼 있는데 예. 아무나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굉장히 어려운 암호식을 만들어서 그 암호를 푸는 사람들이 돈을 보상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채굴이라고 그래요. 그 채굴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2,100만 개까지 최대한으로 채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말하면 그럼 그때부터는 딱 닫아버리겠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때 그 2,100만 개까지만 채굴되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갈수록 이게 반감기가 있어요. 21만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마다 반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채굴되는 양의 기준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곡선을 그리면서 채굴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가요? 일본 사람인지 누구 사람, 이 사람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연구개발 팀일 수 있어요. 굉장히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천재적인 그런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걸 개발한 이후에 사실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2013년에 키프로스라는 데서 그리스 밑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키프로스가 외환위기에 봉착되면서 옛날에 우리 외환위기처럼 은행이 많이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은행에 예금하던 많은 사람들 은행에 맡겨두어도 안 되는구나. 내 돈을 잊어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위기를 겪으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안전한 돈을 찾은 것이 키프로스의 많은
자산가들이 비트코인을 사게 됐어요. 오. 2013년에 좀 이제 거래가 되다가 그 후에 쭉 또 거래가 잠잠하다가 작년 금년 4월에 일본이 이것을 거래 통화로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에서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제일 먼저 인정했나요? 예, 일본이 그보다 2015년에 독일에서 인정을 했죠. 독일에서 거래 통화 인정하고 2015 금년 4월에 일본에서 거래 통화를 인정하게 되면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발행량은 제한돼 있는데 갈수록 제한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최근 들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지금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기사를 봤더니요. 7년 전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18만 3천 배가 뛰었다. 당연히 처음에는 거래 자체가 그렇죠. 안 됐으니까 가격의 형성이 안 됐죠.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지금 1,830억이 됐다. 물론이죠. 이런 거 보고 사람들이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예컨대 뭐 한 30년 전에 예. 무슨 뭐 주식을 뭘 샀으면은 샀으면은 샀으면 만약에 3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은 10만 원 정도밖에 안 갔어요. 안 갔을 거예요. 아마 제가 왜냐하면 10만 원도 안 가지 않았어요? 갔죠. 안 갔을 거예요. 외환위기 때는 2만 원까지 제가 봤습니다. 외환위기 때만 한번 보시죠. 그걸 샀으면 2만 원 갖고 있다가 지금 한 300만 원, 260만 원 가니까 그럼 그것도 엄청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거래가 거의 금년 4월까지는 안 됐었어요. 아, 비트코인도요? 예, 그래 거의 뭐 아까 그러니까 금년 4월까지만 해도 한 100만 원 조금 넘었죠. 그렇죠. 잠잠하다가 일본이 드디어 독일이 2015년도에 거래 통화를 인정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통화로서 역할을 할까 궁금했는데 또 세계 넘버 3의 강대국인 일본이 거래 통화를 인정하면서 이게 돈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증가해서 지금 금년 초만 하더라도 한 100만 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 오늘 보니까 1,350만, 1,38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제한되어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거래가 폭증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지금 1,390만, 그러니까 1,400만 치기 일보 직전인데 네,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해 줍니다. 내일쯤 1,400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그러니까 이달에 시카고 선물 시장과 뉴욕 선물 시장에서 선물 거래 네, 종목으로 그렇죠. 이달 등장을 18일에 하겠다. 이제 선물 거래를 했다는 것은 상품으로서 거래된 상품을 인정을 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일본에서는 내년부터 회계 장부의 화폐 단위로서 인정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회계라는 것은 이제 돈의 입출금을 기록할 때 비트코인도 가상통화도 인정을 한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그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뭐 뉴욕 타임즈인가요? 그 비트코인 시장으로서 가장 뜨거운 나라. 그건 최근에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 사실은 거래는 아까 했지만 일본이나 미국의 거래량이 중국이는데 훨씬 많고요. 우리는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닌데 가격이 우리나라 좀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양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에 관심이 많아요. 가격이 오른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가 뜨거운 시장이지만 큰 시장은 아닙니다. 큰 시장은 일본, 미국, 중국이 큰 시장입니다. 우리 일본 시장이 이름이 일본에도 거래소가 거래소가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른바 이제 그 빗썸이나 이런 데들 이런 데는 또 거래량이 전 세계 1위라 그러지 않아요? 거래소로 본다면 1위는 1위 2위를 다투는데 10개 정도 거래소를 본다 그러면은 현재 한국은 3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미국, 중국 일본, 미국, 중국이 더 많고 일본은 전 세계 거래량이 한 20에서 25%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시장이고 미국이 그보다 조금 많고 중국 하니까 우리가 전체 아까 지금 뜨거운 시장이지만은 거래량으로 따지면은 한 4위? 3, 4, 5위쯤 되는 시장입니다. 야, 근데 이 조금 작은 나라에서 경제 규모는 한 11위 정도 되는데 일일 거래량이 비싼 같은 게 7조 우리나라가 또 한 가지 단위라고 아까 우리 재면 얘기인데 우리 김평동관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또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정확한 분석은 나온 건 아니지만 이게 글로벌 통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로 나갈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위기 상황에 나갈 일이 생겼을 때 해외에서 바로 비트코인을 찾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오늘 핸드폰을 저기 코트에 두고 왔는데 핸드폰에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조금 아이들 그 학생들 강요원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에 있는 내 친구한테 바로 이 시간 1분도 안 걸려 바로 송금이 돼버리거든요. 수수료도 없습니다. 바로 송금이 돼버리고 그걸 내가 미국에 그냥 호를 단신 가서 그거 찾아 쓰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그 외국환 이런 동등의 이거는 위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든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잖아요. 그건 또 어떤 다른 법리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뭐냐면 가장 이 문제가 등장된 것이 2009년도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김평균이 말씀대로 P2P 거래를 가능하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거래하려면 중앙결제기구가 있어야 돼요. 금융결제원 혹은 뭐 여러 가지 그거는 국제 간에 결제하려면 우리나라 금융결제원을 거쳐서 또 국제 간에 또 결제기구를 거쳐서 또 미국의 결제기구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은행을 거쳐서 내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최소 3, 4일은 걸리죠. 근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완전히 글로벌하게 P2P 쌍방 거래가 가능한 시절, 다시 말하면 중앙결제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혁명적인 변화, 그냥 거래 비용이 안 드는 거죠. 그리고 너무도 3, 4일을 걸리는 것이 1분 이내에 되기 때문에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뭐 혁명적인 변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내가 돈을 가지고 나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P2P 거래를 하면 아무런 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이 이게 열풍이 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도 잘 감은 현실적 감은 잘 안 와요. 근데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을 쭉 해주셨지만 지금 우리는 가상 세계 반, 현실 세계 반 걸치고 사는 거나 그러네요. 다름없어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거 카드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해외 갈 때도 그렇죠. 이제는 유로를 찾아 갖고 간다든지 뭐 달러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카드 가지고 가면 요즘 이제 그 비번 4개 넣는 거 그것도 안 받더라고 유럽 가도. 그러니까 가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지금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드로 결제하면 또 환율이 적용돼 가지고 그게 들어와서 원화로 다시 또 바뀌어 가지고 또 돈을 결국은 내 통장에서 빼가게 되잖아요. 카드도 이제 핸드폰 안에 있는 스마트 카드로 다 되잖아요.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차이는 지금도 사실은 저도 뭐 지난 3, 4년 동안 월급 받으면 내 월급 현금을 만져본 적이 없죠. 그냥 내 통장에 들어갔겠거니 하고 카드 쓰고 있는 건데 차이점 뭐냐면 지금까지 월급이 은행 통장으로 들어갔던 건 은행이라는 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3의 기관이 관리를 하고 있는. 지금은 비트코인은 그런 게 아닌 거 아니에요? 그냥 모바일폰, 스마트폰에 전자지갑 형태로 들어있고요. 우리 김평누가님 전자지갑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김평누가님한테 보내는데 그냥 바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은행이라는 사무의 기관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핸드폰 잊어먹고 핸드폰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또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제3의 기구가 만약에 은행도 해킹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은행 해킹을 당하거나 또 은행이 심지어 아까 그 키프로스는 이번에 베네수엘라도 그런 문제에 봉착했는데 부도가 날 위험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부도가 나요. 그렇죠. 97년도.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본인이 관리하여 있는 전자지갑에서 바로 전자지갑으로 보내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혁명적 발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앞서 잠깐 이렇게 단어 한 번만 나왔는데 이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인인증서 사용하는 것을 블록체인으로 대체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이제 뭐 공인인증서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공인인증서를 받게 되잖아요. 은행이 있고 제3의 인증기관이 있죠. 우리 이제 신용평가기관 같은 그런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받도록 해서 내가 은행 간에 거래를 할 때 일종의 신뢰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은행한테 있는 내 그 통장의 어떤 잔고, 그 장부하고 내가 갖고 있는 통장, 여기에 있는 잔고가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신뢰를 통해서 서로 간에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 이 사람한테 돈이 얼마가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현재 이제 우리가 많은 인터넷 뱅킹이나 뭐 하는 거래는. 근데 지금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은행 같은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장부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전자지갑이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내가 갖고 있고 거래가 되면 그 거래 장부가 1000만 명이면은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1000만 개의 장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군가가 거래기관에 들어가서 인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공인인증서 같은 거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면 그 장부가 다른 사람한테 있는 장부하고 일치하는지 다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인 작업이 끝나서 아 맞아 지난번에 거래하고 이번에 거래한 게 장부가 다 일치해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나한테 거래가 돼서 날라오거나 내가 팔 수 있는 거예요. 막 그게 순간적으로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것이 그 부분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P2P 거래가 가능한데 물건을 거래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흔히들 말하기를 블록체인은 그대로 거래를 하고 가상화폐를 떼어서 보자 그러는데 그건 떼어서 볼 수 없는 게 물건을 거래하면은 돈이 따라가야죠. 이게 뗄 수가 없는 분야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여튼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이게 긴가민가 이게 해킹 당하지 않을까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2009년부터 거의 지금까지 6, 7년간 사람들이 그 거래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6, 7년 동안 세계적인 해커들이 도전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해킹이 불가능하게 밝혀졌어요. 지금까지 일어나는 해킹은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도 난 것 중에 북한 해킹 팀들이 네. 거래소를 미국인가 어디 거래소를 해킹했고 비트코인 8,500만 달러? 그건 거래소의 문제고요. 거래소의 문제. 거래소의 문제고 거래소에 취약한 그 거래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문제고 이 가상화폐 자체는 2009년도에 나와서 지금 2017년 약 7년 동안 해킹이 불가능하고 세계적인 고수를 도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실패한 걸 보면서 사람들이 금년부터 거래를 시작한 거예요. 이 블록체인 기술은 도저히 해킹이 불가능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게 자체는 불가능하고 거래소만 안정되면 되겠다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작년에 법을 바꿔서 금년부터 일정 요건을 부과했어요. 거래소를 컴퓨터 용량 혹은 또 고객 신원 확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불법 방지 이런 걸 갖추면 등록을 받아줘서 지금 이제 11개가 운영되고 있죠. 그걸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가수 박정훈 씨가 비트코인 투자 사기에 연루되면서 그때 당시에 박정훈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검색어가 며칠 전에 확 떴었거든요. 그거는 이것과 무관한 건가요? 예.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은 암호화되어 있는 이 기술을 뚫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게 현재까지 이제 확인된 반대예요. 그럼 이 사기 사건은 뭐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사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서 이제 채굴이라는 표현 사용하셨잖아요. 이게 이더리움 사기 사건인데요, 일종의. 그러니까 채굴이라고 하는 게 암호화되어 있는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내가 광부가 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컴퓨터를 돌려가면서 암호화되어 있는 수학 문제를 열심히 푸는 거예요. 그 1비트코인을 내가 채굴할 수 있고 이런 방식인데 그걸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면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니까 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홍보를 해놓고 여기에 채굴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채굴기를 사고 그렇죠. 투자하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굴을 하려면 그 암호화되어 있는 수학 문제 푸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채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은 채굴을 하려면 뭐 슈퍼컴퓨터 정도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계산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니까 연산을 하려고 하는데 금방 또 풀리지도 않아요. 거기에 따르는 전기료가 엄청나게 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에서는 그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암호화폐 채굴하지 말라고 전기가 너무 많이 먹는다고. 그럼 광고까지 붙어 있고 이런 거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한테 이제 홍보를 한 거죠. 당신이 채굴기에다 투자를 하시오. 그러니까 채굴기 한 대에 얼마입니다. 투자를 하면 얘는 그냥 컴퓨터가 지가 돌아가면서 채굴을 하는 거니 거기서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니까 이번에는 이더리움을 채굴을 하면 이더리움을 판매했을 때 판매한 금액을 당신이 가져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박정훈 씨 얘기했지만 박정훈 씨가 어떤 가수인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먼 훗날에라고 오늘 같은 밤 오늘 같은 밤 오늘 같은 밤이 그렇군요. 그거 부르는 가수입니다. 근데 홍보 대행사 같은 걸 차려놓고 이제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한 수만 명한테 투자를 받아서 수천억 원 정도를 받은 다음에 뭐 일종의 사기를
아니 박정훈 씨가 그랬단 말이에요? 박정훈 씨가 박정훈 씨가 거기 안에 얼굴 마담으로 광고 모델로 했는데 근데 그것도 지금 사기 사건도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대요. 왜냐하면 사기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이렇게 없을 때 가능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걸 채굴기를 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래서 그거는 근데 좀 애매한 건데 제가 학회장을 하니까 채굴회사도 가봤어요. 가보니까 채굴기를 두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사람,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점점 채굴하기 힘들어지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요금도 많이 들고 하니까 비용에 비해서 이익이 날까 안 날까는 분석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예컨대 어떤 채굴회사가 지금 채굴기를 한 500대 두고 운영을 해요. 근데 내가 앞으로 1000대까지 할 거니까 여기 투자를 하시오 하면 대체 한 대에 한 400~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요. 400~500만 원 뭐 10대 4천만 원 투자하면 앞으로 이익이 얼마나 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현혹돼서 거기 그냥 투자를 하거나 또 아니면 누가 좀 10명을 더 끌어오면 당신한테는 그냥 한 2대는 공짜로 주겠어. 뭐 이런 데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사기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분석을 가지고 좀 들어가야죠. 회장님, 궁금한 게 지금 어쨌든 과열해요. 이 심지어 비트페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페인이 이게 하루 24시간 또 순간적으로 막 초단위로 이게 바뀌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상화폐 단타하느라고 20대 청년들이 날밤을 새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여기 과열이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주식에도 과열이 항상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품이 이건 완전 새로운 신종 상품이고 어떻게 보면 희생같이 등장한 신종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과열이 있다고 해서 과열을 진정시킬 다른 대책이 필요한 거지. 이 자체를 금지시켜 버리면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낙후되고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통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이 왜 이 기회를 내느냐. 이것이 글로벌 통화니까 만약에 중국에도 지금 네오라고 하는 가상 통화가 세계 10위권 거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통화가 많이 되면은 중국이 발행하는 가상화폐 발행하는 저희 학회에서 직접 방문도 해봤어요. 중국에서도 가상화폐를 발행했나요? 그럼 제가 그 회사를 방문도 했다니까요. 해가지고 보니까 네오라는 걸 발행하는데 그 네오라는 화폐가 세계 10대 거래 통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많이 발행할수록 그 통화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외환 보유액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하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무슨 언론에서 그냥 이게도 언론기관이지만 잘 모르고 그냥 뭐 가상화폐 폐기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계속 규제하면은 나중에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우리는 한마디로 외환 보유액을 적게 갖고 있는 국가로서 추락하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규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원들 몇몇 분이 이걸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입법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제 일변도로 하는 게 이게 일본이 예를 들어 2015년에 독일이 인정했고 올 4월에 일본이 인정했고 미국 선물거래 시장에서 하고 그다음 내년에 회계장부에까지 올라간다 일본에서. 그럼 전 세계 이것을 다 인정하는 추세인데 우린 규제한다?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오해는 뭐냐면 정부가 지금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사칭한 사기 사건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더리움 채굴기를 뭘 해서 판매를 해서 뭐 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은 사람들이 솔깃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그 이더리움 사건들이 이렇게 최근에 이제 몇 건이 나온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또 다단계 금융사기 같은 기법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내가 누구를 몇 명을 끌어오면 뭔가를 특혜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다가 계속 사람들을 피라미드처럼 붙여나가는 방식들을 선택하니까 자칫하면은 우리 뭐 예전에 이제 조단위 당군 이래 최대 금융 피라미드 사기 사건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런 식의 사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부작용을 좀 차단하자 대책을 만들어서 시장 질서를 좀 갖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현재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정부가 지금 비트코인을 규제한다고 해서 규제가 되지도 않아요. 되지가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우리가 발행한 화폐도 아닐 뿐더러 자발적으로 하는 화폐고 국가 간 경계가 이미 뭐 예전식 우리 올드하게 표현하면 초국적 자본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규제할 수 없는
화폐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만 규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ICT 기업들이 쭉 그 자본을 좀 모아서 우리도 가상화폐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필요성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하나 출시가 됐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출시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보스코인이라는 걸 어느 이제 회사에서 출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벤처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예. 지금까지는 이제 벤처 캐피털 회사가 투자하거나 엔젤 투자자가 투자를 해줘야 됐었는데 이제는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지난 5월 달부터 2배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우리 뭐 오정근 오정근이라는 회사에서 만약에 무슨 사회가족 자본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사회가족 자본을 앞으로 이러이러한 데 투자할 것이다 하는 그 계획서를 이제 써서 발간을 합니다. 마치 이제 미국의 벤처 스타트업들이 그 자금을 엔젤이나 엔젤 투자 이런 데 투자할 때 내 사업 계획을 발표하죠. 그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내 자금이 예컨대 1년에 한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10억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받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하면은 블록체인을 가지고 거래하기 때문에 절대 해킹될 염려가 없고 사기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그 10억의 자금을 투자를 받습니다. 받아서 내가 개인으로부터요? 개인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그래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미국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벤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증가, 지금 한 140여 개 그 벤처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다시 또 벤처 스타트업의 붐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걸 금지시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벤처들은 그렇지 않아도 자금 조달할 데가 없는데 더 자금 조달원을 막게 돼가지고 다른 나라 이에 비해서 4차 산업혁명이 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회장님, 근데 궁금한 게, 자, 그래갖고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한다 10억 정도가 필요해요. 네.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 100개가 있어야 되는데, 네. 10억 정도면은. 네. 자, 비트코인 100개로 투자를 받습니다. 네. 개인들로부터. 그럼 비트코인 100개를 결국 또 현금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가는 ATM기가 많기 때문에 ATM기 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거래소에서 팔아도 돼요. 아니, 근데 팔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분들한테 돌려줄 때도 비트코인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트코인 투자를 받을 때는 이 사람들은 대개 나중에 비트코인을 물론 돌려주면 되죠. 예.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하나는 그 프로젝트 계획서를 보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길 거다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도 올라갈 거다 하는 이 두 가지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가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벤처 캐피탈의 엔젤 투자자보다 더 많아졌느냐 하면은 엔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 회사들은 투자해서 투자 이익만 받잖아요. 여기는 플러스 해가지고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거다는 기대를 갖고 하기 때문에 더 투자자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사람들은 불리하지 않냐 이거예요? 아니요, 자기는 그냥 나중에 결국은 똑같은 비트코인으로 받아서 투자했다가 똑같은 비트코인을 주면 되니까 그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한 비트코인 하나 1,300만 원인데 나중에 돌릴 때 1억이 되면 10배를 돌려줘야 그건 어차피 자기 돈이 아니니까 자기 그 투자자 지분이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또 그만큼 또 올라가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가상화폐를 통한 벤처 투자 붐이 새로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완전히 새로운 흐름인데. 영역입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생각을 해보다가 과거에는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서 주식을 살 때 전 처음에 이제 주식을 잠깐 하다 말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1,000만 원을 갖고 주식시장에 내 계정을 만들어 놓으면 1,000만 원치만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또 뭐 융자 받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2배로 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죠. 대출을 받죠. 네, 단기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다시 또 산 다음에 또 되팔아서 다시 또 갚고 이익을 비트코인을 남기면. 은행에서 담보로 대출해 주는 그런 상황은 안 올까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올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지금 예를 들어 내가 현찰이 필요해. 근데 팔면은 팔고 난 다음에 또 올라갈 거니까 손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가 많아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는 당연히 벌써 선물 상품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것이 상품이고 상품이란 건 당연히 담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겠다. 당연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하기도 한 점이기도 해서 좀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상화폐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일종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지리적인 어떤 그 지도가 있다고 하면 인터넷에 이 무한한 영역, 땅덩어리가 또 다 있는 거잖아요. 우주만큼 넓은. 거기에서 가상의 화폐들이 지금 막 여러 가지로 이제 통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화폐가 1,000개, 2,000개 막 이렇게 돼버리면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 있어서 질서가 유지될 것인지 오히려 혼란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건지 지금 그게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그게 이제 지점 중에 굉장히 하나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옛날에 1800년대 자유은행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은행들이 돈을 발행했어요. 맞아요. 그랬다가 이제 그것이 막 각 은행이 돈을 발행했는데 경쟁력이 약한 은행일수록 이자를 많이 주고 막 그래가 돈을 끌어모았다가 망하면서 신용질서에 대단한 혼란을 초래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고 그래서 탄생한 게 영란은행이에요. 영란은행은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이지만 민간은행으로서 중앙은행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건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지금 이제 1,000여 개 정도 발행이 돼가지고 약 거래가 되고 있는 게 한 500여 개밖에 거래가 안 돼요. 그럼 현재 1,000여 개 정도 있어요? 네, 그렇죠. 1,000여 개 정도 발행되는 이미 거래는 500여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나머지 500여 개는 아웃된 거예요, 시장에서. 이거는 게 정부가 아웃시키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아웃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한 500여 개 있잖아요. 또 추가로도 발행이 되지만 이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한 몇 년 사이에 정리가 돼서 한 100여 개 정도로 100개는 한 200개 정도 남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한 200여 개 국가라는 걸 생각하면은 대체로 그 정도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빨리 시장에 뛰어들어야 돼요. 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 빨리 뛰어들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 있는 가상화폐를 최소 2~3개 정도 가지면 우리의 국가의 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썸같이 그 빗썸 포함한 여러 가지 거래소는 세계 가장 많은 양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가상화폐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이 이제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정리가 될 건데 이게 한 국가의 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바로 그거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1945년 전에는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거든요. 그냥 달러가 기축통화예요. 미국은 지금까지 항상 해마다 7천억 불 정도의 적자를 내도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달러를 가지고 다른 나라 물건을 사서 미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보다 몇 배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예컨대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네오라는 가상통화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 네오가 글로벌 통화로서 인정이 될 경우에 아직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일본은 먼저 거래통화 인정을 했거든요. 네오를요? 네오뿐이 아니고 뭐 가상화폐 자체를. 그러면 네오를 가지고 일본에서 물건을 사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외환보유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제일 큰 변수가 미국의 태도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1945년 이후에 달러 기축통화를 통해서 미국이 세계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경제 주도권을 이제 가상화폐로 넘어가. 앞으로 가상화폐 시대가 도래하면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가 약화되면서 중국이 지금 열을 내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본하고. 달러를 무너뜨리자. 바로 지금 제가 참 얘기하는 그런데 중국과 일본의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달러 기축통화 지배력을 약화시키자는 그게 가상화폐밖에 없다. 그렇죠. 지금까지 일본도 옛날에 엔화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97년도 엔화 중심 통화를 하려고 실패했고요. 실패했죠. 최근에 위안화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실패했어요. 인정받았지만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이 세운 거 이거 안 되겠다. 가상화폐를 발행하자. 굉장히 회장님,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요? ICT 최강국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죠. 또 공인되지 않은 최강국이 북한 아니에요. 남북한이 손을 잡고 가상화폐를 만들자. 뭐 그것도 좋은 얘기죠. 근데 남북한이 손을 잡는 것하나 좀 손을 잡으려면 서로 이제 평화로운 서로 신뢰가 가야 되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부가 예견된 거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좋아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러면 저도 정말 좋겠는데. 그래서 금융학회 회장을 남북한 한 명만 뽑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북한은 이런 학회가 만들면 되는 거죠. 자발적인 학회가 우리 자발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한좀 교실을.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인이 처음에 2009년도에 만들어서 뭐 그 팀일 수도 있고 한 개인일 수도 있지만 만든 다음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긴 했지만 그렇게 해오면서 일종의 민간에서부터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또 희소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신뢰를 획득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거래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여기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이미 그 나라 국가의 어떤 부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가상화폐하고 연동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신뢰의 문제하고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고 하는 희소성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많이 거래된다고 해서 화폐를 더 발행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가상화폐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은 세계에서 이제 거래되는 게 한 500개쯤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 세계 이제 예컨대 GDP가 한 100조 정도 됩니다. 100조 정도. 근데 지금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미국의 GDP가 약 18조 정도인데 달러로 얘기하는 네, 건데. 달러로. 예, 100조 달러. 근데 이제 미국의 보는 통화는 1조 정도거든요. 지금은 이제 돈을 많이 위기 때문에 풀어서 4조지만 평상시 1조 정도입니다. 약 19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18분의 1 정도. 그렇게 따지면 전체 세계 GDP가 약 100조면은 최소 10조 달러 정도의 돈이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려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10조 달러에 해당되는 가상통화가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냥 간단하게 계산이 나옵니다.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가상통화, 거래통화 약 500개 중에서 500개를 달러로 같이 환산한 것이 얼마쯤 되는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추정된 것이 현재 GDP에 대비해서 몇 프로가 되느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 중 하나가 최근에 그러면 이제 그것이 세계 경제를 아주 스무스하게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 이런 게 나오잖아요. 바로 거기서 차관대에 나온 것이 최근에 IMF 르가르도 총재하고 BIS에서 나온 보고서가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에 맡겨두었을 때 민간 거래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1분 내에 그냥 거래가 되고 중간에 비용이 안 드니까 너무 좋은데 전체 경제를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을 중앙은행이 보완해주면서 해줘야 한다 해가지고 르가르도 총재는 BIS에서 처음에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각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을 권고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근데 르가 총재는 더 급진적으로 앞으로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시대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반드시 각 중앙은행이 그런 부분을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발행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통화정책은 수행을 하면서 민간 부분에서 발행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민간 부분은 더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서 발행이 필요하고. 회장님, 근데 궁금한 게 워런 버핏인가요? 누군가가 세계적인 금융학자가 금융 전문가가 이거 사기다. 곧 버블이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로는 이것은 중앙결제기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P2P 쌍방 거래가 되면서 그러니까 중앙결제기구, 중앙통제기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앙결제기구를 통해서 이익을 많이 본 중앙결제기구를 통해서 승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 뭐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서 승자입니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 이거 존재가 당연히 이게 있으면 큰일이 있으면 자기 회사 자 존재가 좀 부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각국 중앙은행이나 각국 세계적인 결제기구들이 막 반대를 하죠. 자기들 위상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건 기존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 기존 질서를 지켜야 되는 분들은 부정하는 거네요. 근데 문제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때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과학혁명의 법칙이라는 책을 내면서 패러다임 바뀔 때 언제나 기존 질서의 승자가 거부를 하다가 그것이 어떤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서 급격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데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 올라탄 자만이 승자가 될 것이다 하는 유명한 과학 철학자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회장님 말씀 듣고 이 방송 본 분들이 야 이거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이더리움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저렇게 계속 올란 장밋빛 그 전망을 보니 투자해야 되겠다. 그랬다가 망한 다음에 우리한테 항의하면 어떡하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전망을 보이지만 또 다른 통화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반응. 지금은 아직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미국이 과연 지금 왜냐하면 2차 대전 때에서 파운드화에서 달러화로 넘어올 때도 영국과 미국 간의 치열한 그렇죠. 싸움 끝에 화폐 전쟁이 넘어온 거. 이게 있었죠. 간단한 게 화폐 전쟁은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반응 거기에 대한 영국, 중국과 일본의 도전이 결과적으로는 이것의 승패를 결정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망하기에는 기술 혁신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화폐적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패권의 금융 질서에서 여기에 도전하고 싶은 제2, 제3의 국가들이 이것에 도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보는 측면도 있고. 저는 한국이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약소국으로 보면 안 돼. 옛날에 네덜란드가 세계를 지배한 적도 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올 때는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넘어온 거예요. 2차 대전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청와대에다가 꼭 이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생각하라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이 흐름을 기술 혁신을 반드시 타야 한다. 이게 토마스 쿤의 과학 철학자의 냉철한 권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좀 투자하실 아니, 저는 투자 안 할 겁니다. 투자 안 하실 거예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가상화폐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이렇게 자유로운 또 국경 없이 자유로운 결제도 이루어지고 뭐 수수료도 내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이 현존하는 권력이 이걸 가만히 놔둘 그러니까 것이냐.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화폐일 가능성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는데. 네, 오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상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투자를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런 기술 혁신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인사드리시고요. 감사합니다. 12월 5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